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오늘도 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내 70평생이 마치 한 편의 장편 소설 같다고. 때론 웃음이 나고 때론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죠. 1975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렙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4월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레 중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가, 괜찮은 총각이 있다는구나.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스물세, 아직 일하고 싶은 나이였거든요. 그때 전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도 받고 월급도 제법 괜찮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보고 오렴. 어떨지 모르잖니.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 남대문 근처 다방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죠. 키가 크고 말쑥한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때 남편의 눈빛을 맑고 순수해 보였어요.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말투에서 듬직함이 느껴졌죠. 무역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다고 했어요. 제가 성실하게 살아갈 자신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눈빛이 참 진실되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맑아 보이는 눈빛 뒤에 감춰진 어둠을, 그 진실된 것 같던 말 뒤에 숨겨진 거짓을.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종로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죠.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딸아, 부디 잘 살아라 하시는데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여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던 거겠죠. 하지만 그때의 전 그저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을지로 뒷골목의 반지하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하지만 저희에겐 천국 같았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서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근처에 조그만 가게도 열었어요.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처음엔 과일 가게였어요. 아침 일찍 가락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우리만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니까요. 처세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입덧이 심했는데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꼭 간식을 사들고 왔죠. 우리 아기 잘 크라고. 그렇게 첫째가 태어났고 2년 뒤에 둘째, 또 3년 뒤에 셋째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둘째가 처음 엄마라고 부를 때, 막내가 첫 웃음을 지을 때,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이런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그날은 비가 오는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서 술 냄새와 함께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죠. 여보,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어요. 처음 보는 무서운 눈빛이었죠. 세상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가 철썩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이 뜨거워졌어요. 그렇게 첫 폭력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 정도 술에 많이 취했을 때만 그랬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죠. 일주일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이유도 다양했어요. 밥이 짜다, 반찬이 적다, 집안이 어지럽다. 가장 무서웠던 건 폭력이 시작되기 전에 그 침묵이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죠. 발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맞을 것인지 아닌지.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을 얼른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주먹이 날아올 때마다 남편은 그렇게 소리쳤어요. 처음에는 얼굴을 피했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힘들어졌죠. 눈 주위가 시퍼레지면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워 며칠씩 집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맞을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큰딸이 아빠 제발 엄마 좀 때리지 마세요 하고 매달릴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큰딸이 저와 남편 사이에 뛰어들다가 같이 맞은 적도 있어요. 그날 밤 아이의 멍든 팔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니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그러고는 발로 옆구리를. 정신을 잃을 때까지. 큰딸이 119를 불렀다고 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신고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말렸죠. 제발 신고만은. 그때는 이혼한 여자가 살아가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댁에서는 내가 잘해야지. 남자는 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그렇게 빌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되어 또다시 시작됐죠. 이번에는 더 교묘해졌어요. 멍이 덜 들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허벅지나 배를 주로 때렸어요. 도망갈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친정에는 더더욱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제가 가면 돌아가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매일 밤 아이들을 끌어안고 잠들면서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애들 크는 것만 보자. 그렇게 저를 달랬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있어요. 용기를 내서. 그런데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랍니다. 참고 사세요. 애들 생각해서.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제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폭력은 점점 심해졌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대신 증오하기 시작했죠. 매일 밤 맞으면서도 복수를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꼭 이 고통을 돌려주리라.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이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지갑을 떨어뜨린 걸 봤어요. 그 안에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있었죠. 순간 울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집은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더니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우선 돈을 모아야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만큼,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다음 날부터 새벽 시장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채소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죠. 고작 하루 10,000원. 하지만 그마저도 소중했어요. 점심에는 식당 일, 저녁에는 건물 청소.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일했어요. 남편 몰래 통장을 만들었어요. 친정어머니 댁 장롱 속에 숨겨뒀죠. 월급을 받으면 반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반은 고스란히 그 통장에 넣었어요. 처음 한 달 월급을 받았을 때가 기억나요. 고작 50만 원. 하지만 그 돈을 통장에 넣으면서 울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은 제가 돈 버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히려 자기 용돈이 늘었다고 좋아했죠. 너도 이제 돈 벌어오니까 생활비 줄여도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 더 줄여. 내가 그럴수록 내 통장은 더 빨리 불어날 테니. 1년, 2년. 그렇게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3년째 되던 해에는 제법 큰 돈이 모였죠.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언니가 조언을 해줬어요. 이제 장사를 시작해봐.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물론 남편 몰래. 놀랍게도 장사가 잘 됐어요. 제가 새벽 시장에서 배운 안목으로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더니 손님들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도 늘어났죠. 수입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제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비밀 통장에 넣을 수 있었죠. 남편 몰래 전세방도 하나 계약했어요.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이혼 서류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도 했어요. 그동안의 폭력 기록, 외도 증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했죠.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결심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남편을 떠나도 되겠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세상 일은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혼을 결심한 그때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6개월. 그 순간 제 마음 속 복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전이가 됐네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그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8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저를 안아주며 울었고 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이혼하려 했던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온 남편의 첫마디가 여보, 미안해요. 였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에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남편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죠. 멀쩡했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그동안 그렇게 폭력적이던 사람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게 새삼 인생 무상을 느꼈어요. 당신, 내가 많이 미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들을. 그 후 치료 과정에서 남편은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밤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죠. 바람 피웠던 이야기, 폭력을 휘둘렀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때 당신을 처음 때렸을 때 사실 난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했죠. 그러다 점점 더 나쁜 남편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은 제게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매일 조금씩 써온 것이었죠. 오늘도 아내를 아프게 했다. 언제쯤 나는 변할 수 있을까? 이제 와서 너무 늦었지만 이런 말들이 쓰여 있었죠. 통장에 모아둔 돈으로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상했어요. 그동안 그를 무너뜨리려고 모았던 돈인데 이제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있다니. 병세는 점점 나빠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죠. 남편은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쯤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폭력적이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작고 여린 환자만 남아 있었죠. 여보, 이제 알겠어요. 사랑이 뭔지, 그리고 얘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투병 생활 동안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지만 시간은 늘 우리 편이 아니었나 봐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음 생에는 더 잘할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기 직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도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죠. 발인 날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왔죠. 남편의 또 다른 아들이었어요. 상속권을 주장하러 온 거였는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의 눈빛에서 어린 시절 남편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 청년도 결국은 피해자니까요. 게다가 전 이미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청년과도 가끔 연락해요. 명절이면 찾아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아들처럼 느껴져요. 복수하려 했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결국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제 삶을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자라서 제 각각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큰딸은 의사가 되었죠. 어릴 때 아팠던 기억 때문인지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네요.
둘째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내 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모이면 그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도 기억난다고. 그럴 때면 코끝이 찡해져요.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예전에는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지고 다니느라 걷는 게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걷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어요. 상추며 고추며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아이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서 시장 구경도 가요. 젊은 아줌마들이 채소 파는 모습을 보면 그때 제 모습이 떠올라요.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들이 나중에는 남편을 살리는 데 쓰이고 증오로 가득 찼던 마음이 결국에는 용서를 배우게 되고 지금도 가끔 꿈에서 남편을 만나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 그럴 때마다 묻고 싶어요. 당신, 이제는 행복한가요? 이제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쓰고 있나 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감사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젊은 시절에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이 모든 게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훨씬 더 대단하니까. 라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면서 부디 여러분의 길에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시길. 그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 가득하길.